3. 탈출. 전세는 비탈을 굴러내리는 바위 덩어리였다.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교란되며 북진을 했던 속도만큼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의 대병력들은 매일이다 쉽게 퍼부어대는 눈보라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의 포위 공격에 말려들어 고립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다. 연합전선의 형성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데다가 수송 능력의 둔화로 굶주림까지 겹치고 있었다. 동상자와 동사자가 속출하는 속에 전의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미군의 형편이 그런데 국군의 형편이라고 나을 리 없었다. 폭격기보다는 수송기가 더 많이 뜨는 상황 속에서 전투보다는 후퇴가 더 급선무였다. 공격의 주도권을 잡은 인민군과 중공군의 기세는 마치 깃을 세운 북풍 같았다. 그들은 혹독한 바람도 눈보라의 추위도 거칠 것이 없었다. 센 바람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빠른 기동력으로 포위를 해왔고 한 발짝의 전진과 목숨과를 맞바꾸겠다는 듯 가열한 공격을 감행했다. 김범우는 포로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기동력과 공격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의 개인 장비는 볼품이 없었고 혹한 대비도 허술하기만 했던 것이다. 개인 장비래야 철모도 없이 몇 발씩의 총알에 소총이 고작이었고 혹한 대비로는 노비 소못에 운동화를 신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장비가 월등한 국군과 미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동력과 공격력은 오로지 정신력에서 비롯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그들의 빈약한 장비가 믿게 하고 있었다. 장비로 보자면 그들이 먼저 혹한에 굴복해야 옳았다. 포로들 중에는 동상이 심해 손가락 4개가 얼부풀어 터져 한 덩어리로 붙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가락들이 푸르딩딩하게 부어오르거나 묽은 고름이 흐르는 사람들은 흔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손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총을 쏘며 싸웠다고 했고 그런 발로 잡히기 직전까지 야간 행군을 했다고도 했다. 만약 미군이 그런 상태라면 모두 후송시켜달라고 야단이 났을 것이다. 여기서 관점의 차이는 현격하게 드러났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시키는 상관을 원망하지 않는가? 우리 상관도 마찬가지로 동상에 걸려 싸운다. 그럼 국가를 원망하지 않는가? 국가는 인민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기 때문에 원망할 게 없다. 글쎄, 당의 고급 간부들은 동상에 안 걸리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도 원망을 안 해? 그분들이 동상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없으면 당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가 손발에 동상이 걸린 대신 그분들은 마음의 동상이 들고 있다. 속고 있다고 생각지 않나? 그분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우리 인민을 해방시켰고 우리는 그분들이 순전히 인민을 위해 일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안다.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지내는데도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모 주석은 지금 우리가 먹는 것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있다. 그건 대장정 때부터 그래 왔고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도대체 몸이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가? 고통스럽지만 참는다. 누구를 위해 참는가? 당과 인민을 위해 참는다. 언제까지 참는단 말인가? 전쟁에 이길 때까지 참는다. 전쟁에 이기기 전에 동상이 심해져 죽어버리면 어쩔 것인가? 동상이 심해져 병신이 될 수는 있어도 죽는 일은 없다. 만약 죽는 일이 있다 해도 죽기 전에 당이 다 알아서 조처한다. 그럼 병신이 되면 어쩔 것인가? 무얼 어쩐단 말인가? 인민해방전선에서 병신이 된 것이니 영광스럽고 내 일생은 당이 책임지니까 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모든 건 당이 해결한다고 믿고 있는데 당이 무슨 친인 줄 아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은 우리를 해방시켰고 실제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럼 너 자신은 뭐냐? 당과 관계없는 너 자신 말이야. 난 인민의 한 사람이고 당과 인민에 복무하는 인민해방전사다. 그런 판에 박은 말 말고 개인적인 너 자신의 인생 말이야. 개인적인 나 자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람은 서로서로 얽혀 사는 것인데 개인적인 나 자신이 있을 수 있는가? 심슨과 암스트롱은 당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건 두 상반된 체제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다들 들어. 우린 내일 아침 일찍 평양으로 철수한다. 우리 전면에는 하필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오고 있다. 잘못하다간 당하게 된다. 윌리엄스가 통조림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이민군이 나타났다면 큰일 났군요. 당장 떠나면 안 되나요? 암스트롱이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며 씹기를 멈추었다. 미군들은 중공군보다 인민군을 훨씬 두려워했다. 인민군들이 몇 갑절 잔인하다는 소문이 반격 이후에 미군 부대에 쫙 퍼져 있었다. 그 말을 바꾸면 인민군들이 그만큼 용감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나라와 남의 나라라는 어쩔 수 없는 감정적 차이로부터 시작해서 쫓겨갔다가 다시 공격을 하는 인민군과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중공군 사이에는 적에 대한 기본적인 증오심이나 적개심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심슨이나 암스트롱이 인민군을 욕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김범우는 굳이 그 차이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자네 혼자 떠나게. 매복에 걸려 죽는 책임도 자네가 질 수 있다면 말이야. 윌리엄스가 매정하게 내쏘았다. 평양까지 철수가 아니라 평양에서도 철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슨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무슨 획기적 방법이 없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인민군이나 중공군이나 모두 북극 곰들처럼 사납게 밀어닥치니 당할 도리가 없는 일 아닌가. 윌리엄스가 고개를 저었다. 산뿐인 이 작은 땅에서 우리 희생이 너무나 커요. 암스트롱이 볼멘 소리를 했다. 땅의 크기로만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윌리엄스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말고 깡통에서 고기 덩어리를 떠내 입에 몰아넣었다. 전선을 정비하자면 날이 따뜻해져야 할 텐데 겨울이 너무 길게 남았군요. 심슨의 말이었다. 그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지. 하필 40년 만에 강추이라니. 우리가 운이 없는 거지. 윌리엄스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메가더 장군의 입장이 난처하겠군요. 그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니까 장군의 영광이 하늘의 시련을 겪고 있는 셈이네. 날씨도 문제지만 중공군의 개입이 더 큰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그렇지만 장군이 중공군 개입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자체가 하늘의 시련 중에 하나 아니겠나. 심슨이 어깨를 부르르 떨며 빈 깡통을 던졌다. 김범우는 얼음이 서걱거리는 풍조림을 묵묵히 먹기만 했다. 김범우는 야전 침낭 속에 꼿꼿하게 누워 있었다. 바람소리만 끊임없이 의식을 채우고 있었다. 파도가 물이랑을 이루며 쉬지 않고 밀려오듯이 바람소리도 유심히 들으면 강약의 이랑을 이루며 불고 있었다. 아니, 순서가 제대로 되자면 바람이랑이 있으니까 바닷물에 물이랑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모양을 보려면 그때그때 바닷물의 움직임을 보면 될 일이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김범우는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다. 잠은 오지 않고 시간이 지루해 잠시 빠져든 생각이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연관없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줄곧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생각은 버마 전선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이었다. 그때와 같은 점이 두 가지였고 다른 점이 두 가지였다. 그때도 외국 군대의 탈출과 죽을 각오를 했던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때는 일행이 둘이었는데 지금은 혼자였고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달라져 있었다. 아니, 그때와 지금과 같은 점이 또 하나 있었다. 탈출 기회를 후퇴시기로 잡은 것이다. 어느 군대나 후퇴시기에는 군기가 허물어지며 경비가 허술해지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탈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좁혀져 있었던 것이다. 2달 동안 내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무엇이며 민족에게 불리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따질 것도 없이 통역행위 자체가 민족에 대한 배반이었다. 강압에 의한 행위였다고 해서 그 행위를 통해 저지른 잘못이 용서되거나 상쇄되는 건 아니었다. 강압에 의한 행위는 행위의 원인에 지나지 않았다. 강압에 의한 행위로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그 강압적 힘을 박차고 나가 죄 지은 만큼의 참회 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면죄가 가능할 것이었다. 행위의 원인으로 행위의 범죄를 합리화하려 하거나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간악한 교활이고 파렴치한 비열이었다. 탈출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군산에서 전북 도당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이 2달 뒤로 미루어진 것뿐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기회를 엿보았던가. 평양에서 시도하려 했지만 그때는 탈출 목적지가 너무 멀고 산만했었다. 그때는 윌리엄스, 심슨, 암스트롱을 모두 죽이고 도망치는 것에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동안 정리가 되었다. 그들은 결코 좋게 보아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은 거대한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미군에게 어떤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무리하다가는 정작 탈출이 위험해질 염려가 있었다. 큰 목적을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이 약송 손승호의 모습이 떠오르고 코 뭉툭하게 생긴 박두병의 얼굴도 떠올랐다. 박두병은 그의 성품과 능력에 합당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마음에 뭐가 없고 우스갯소리 잘하면서도 역사인식에는 투철했던 사내, 그는 손승호를 잘 돌보고 있을 것이다. 손승호가 염상진 선배 밑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어김없이 손승호다운 일면이었다. 그의 약간 내성적이고 결벽증이 있는 성격은 한때나마 사상적 흔들림을 보였던 자신의 모습을 염 선배가 다시 상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승호도 한 가지 목적을 정하면 굽힐 줄 모르는 집념과 열기가 있었다. 그는 사범학교 때 책을 모았던 그 끈질긴 열성을 다시 발휘하면 모범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자질이 충분했다. 다만 그의 집념과 열기는 그 성격 탓에 염 선배와는 다른 유형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두병과 염상진 역시 염 선배가 돋보이는 존재였다. 지떡이면서도 행동적이고 치밀하면서도 과감한 그는 거의 완벽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때 두 여자가 당할 위기를 못 본 척하고 지나 고향에 갔더라면 거의 틀림없이 염 선배 밑에서 움직였을 것 아닌가. 그랬으면 난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수염이 거칠게 난 얼굴로 노을과 함께 유러의 산줄기를 등지고 서 있던 염 선배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김범은 가슴에 올려놓고 있던 손을 눈 가까이로 옮겼다. 야광바늘은 3시가 다 되어감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침낭에서 살금살금 몸을 뺐다. 그리고 기어서 방문으로 다가갔다. 주인 없이 버려진 집에 들면서 미리 방문이고 마루를 점검했던 것이다. 방문을 여닫을 때도 마루를 마구 밟아봐도 귀를 자극할 만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방문을 살짝 들면서 밀었다. 그들이 아시아인을 동물 취급해서 한 방에 재워주지 않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방문을 열자 찬바람이 왈칵 몰려들었다. 마루로 나가며 숨을 들이켰다. 추위와 바람소리뿐 어디에도 불빛 하나 없었다. 중대 병력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고 50m 후방에 개울이 있었고 그 개울 건너에 야산이 놓여 있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은 야산의 왼쪽이었다. 김범은 사립을 나서서 그대로 남쪽을 향해 몸을 빠르게 이동시켰다. 그러면서 옮기는 발걸음을 세고 있었다. 300보를 옮긴 다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다시 일직선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니, 마음에 그어놓은 일직선을 따라 걸으려고 신경을 모았다. 1000걸음 정도 옮긴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다.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중대의 방어선은 벗어난 것이고 그대로 직진을 하면 야산과 만나게 되어 있었다. 김범은 숨을 들이켜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를 품은 바람이 가슴속에서는 겨우 시원할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겨울을 건넜고 어둠 속의 야산의 형치가 어렴풋하게 눈앞을 막았다. 긴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날이 밝으면 살집 많은 큰 몸뚱이를 출렁거리며 갓댐을 외쳐댈 윌리엄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나마 아시아인이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김범우는 아예 그런 기대를 지워버렸다. 김범우는 앞길에 상당 규모의 미군 부대가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했다. 왜냐하면 정보조직은 언제나 최전방에 나서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특별한 경우 최전선에 나섰다가도 임무를 끝내면 신속하게 뒤로 빠졌다. 앞에 있을 부대를 무사하게 피하는 것이 두 번째 난관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윌리엄스의 말대로 미군들은 지금 희생을 덜 내고 후퇴를 하는 것이 목적인 이상 가능한 한 산을 피할 것이 분명했다. 싸움을 피하며 후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지나 큰 길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쪽에서는 산을 이용하면 될 터였다. 김범우는 날이 새기 전까지는 큰 길을 걷기로 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북쪽으로 옮겨가야 했던 것이다. 윌리엄스가 말한 인민군 부대는 직선거리로 대충 100리 안팎의 위치에 있으리라는 짐작이 들었다. 어떻게 운이 좋으면 하루 동안에 만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이틀은 잡아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비상식량도 이틀치를 준비했던 것이다.
어디에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쇳소리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송기 같았다. 김범우는 남쪽 하늘로 고개를 들었다. 어둠으로 가득 찬 하늘에서 비행기의 위치는 금방 드러났다. 빨갛고 파란 불빛들이 어둠 속에 점으로 찍혀 느릿하게 떠가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불빛들은 비행기가 여러 대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비행기의 수를 헤아려 볼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고개를 북쪽으로 되돌렸다. 저 비행기들은 어느 산골짜기엔가 고립되어 있는 미군 부대를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수송기들이 밤에까지 날아야 할 정도로 미군들의 상황은 급박해진 모양이었다. 하긴 인민군이 반격을 개시하고 보름 만에 평양까지 후퇴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날이 희번하게 밝아지고 있는데 전방에서 자동차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김범우는 오른쪽 귀에 손바닥으로 귓바퀴를 만들어 붙였다. 분명히 탱크와 자동차들이 구르는 소리였다. 야간 방어를 맡았던 어느 부대가 일찌감치 후퇴길을 서두른 모양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큰 길을 벗어나 산을 향해 민첩하게 이동했다. 길 양쪽으로는 눈 덮인 야산들의 윤곽이 한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야산 2개를 끼고 돌아 몸을 감추었다. 그리고 골짜기를 타고 올랐다. 눈 덮인 산야의 세찬 바람이 눈가루에 파도를 일으킬 뿐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에 푹푹 빠지며 골짜기를 넘었다. 소나무 잎에 얹혀있던 눈꽃들이 바람에 못 견뎌 여기저기서 툭툭 낙화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나뭇가지마다 한쪽 방향으로만 눈옷을 입고 있었다. 2번째 골짜기를 넘는데 탱크와 자동차 구르는 소리가 뒤섞이며 한결 가깝게 들려왔다. 그는 야산 옆구리를 감고 돌아 큰 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 아래 저쪽 큰 길로 병력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남쪽으로 가고 있는 병력에 눈길을 모았다. 오래 살필 것도 없이 그건 미군 부대였다. 길 양쪽으로 군인들이 걸어가고 그 가운데로 탱크와 자동차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군인들은 M1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건 전투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었다. 앞에 총을 하지 않은 그들은 이미 전투를 포기한 상태였다. 세계 최강이라고 스스로 뽐내는 군대가 전투를 포기한 채 후퇴하기에 급급해 있었다. 버마 전선에서부터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맥빠지고 초라한 모습의 미군을 본 적이 없는 김범우의 감회는 이상스러웠다.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세계를 제패하려는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그 꿈이 몽상이 되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각 민족들이 갖는 고유성 때문이었다. 그 고유성이 저항의 힘으로 바뀔 때 세계의 통치라는 환상은 몽상이 된다. 미국은 그 환상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발이 시린 줄도 모르고 연대 규모의 병력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김범우는 다시 큰 길로 접근하지 않았다. 언제 다른 미군 부대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야산 2개를 더 넘고 나서 그는 통조림을 까먹었다. 얼음투성이가 된 통조림을 먹고 나자 속까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불을 피우고 싶은 유혹을 완강히 뿌리쳤다. 추위를 몰아내려면 걷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또한 목적지에 가까이 가는 것이기도 했다. 새로운 골짜기로 접어들던 김범우는 걸음을 멈칫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찌르르 전기가 올랐다. 후다닥 옆으로 비켜섰다. 오른발에 밟힌 것은 땅이 아니었다. 딱딱하면서도 땅의 감촉이 아닌 그 섬뜩함. 눈을 헤쳐보지 않더라도 그건 시체가 분명했다.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그는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 속에 파묻혀 썩기를 중단당하고 있는 시체의 불운이 마음에 걸렸다. 시체는 시체일 뿐 시체에 평가리가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시체는 빨리 썩어서 땅이 되어야만 시체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 시체는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눈 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저 시체가 땅이 되려면 해동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 시체는 땅이 되기 전에 산짐승이나 날짐승들에게 파헤쳐질 것이다. 전장에서 죽은 목숨은 죽어서도 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시체를 묻어줄 엄두는 나지 않았다. 저렇게 버려져 얼어붙은 시체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보이지 않는 시체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어쩌다 만나게 되는 동네들은 굳이 피할 필요가 없었다.
동네들은 불타고 있거나 이미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미군들은 후퇴를 하면서 눈에 띄는 집들은 다 착실하게 불 지르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녹두색 합지로 만들어진 그들의 야전용 성냥은 초토화 작전의 무기로 둔갑해 초가들을 불지른 것이었다. 크고 작은 야산 4-5개를 더 넘어 두 번째 통조림을 따먹게 되었을 때는 김범우도 어지간히 지쳐 있었다. 구름 낀 하늘이 더 내려앉는 것 같으며 바람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눈이 또 올 모양이구나. 애먹게 생겼는데 몇십 리나 걸어온 것일까. 틀림없이 인민군 부대여야 할 텐데. 중공군 부대면 말이 통해야 말이지. 글쎄, 거기도 나 같은 통역이 있기야 하겠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별맛도 없는 통조림을 부지런히 떠넣고 있었다. 추위 속에서 밤을 견디자면 배를 채우는 것이 상수였던 것이다. 통조림이라는 것은 양식 중에서도 제일 맛이 없는 그들 말마따나 죄수식이었다. 양식을 먹을 때마다 김치가 생각나게 마련이지만 통조림은 유난히 김치를 그립게 했다. 맛이 없기도 해서겠지만 그 괴상하게 비위를 트는 깡통 냄새 때문일 거였다. 지금쯤이면 땅에 묻은 김치 맛이 얼마나 좋으랴. 아니지, 여기는 북쪽이니까 그렇고 제맛이 나자면 달포쯤 더 있어야겠구나. 배추김치도 좋지만 갓김치며 파김치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 솜씨는 역시 일품이었지. 그래, 아버지는 어떠시고 애들은 잘 크는지. 그는 집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김범은 잠들지 않으려고 밤새껏 어둠과 눈 속을 헤매고 다녔다. 비탈에서 뒹굴어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무릎을 짓지었다. 그러나 잠이 들면 죽는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끊임없이 움직였다. 몸은 얼대로 얼었고 방향을 잊은 지도 오래였다. 눈 속을 헤매며 깜빡 졸았고 졸았다는 것을 알고서야 살을 꼬집으며 다시 움직였다. 버마 전선에서 탈출할 때만을 생각하려고 했다. 정글을 빠져나와 사막을 건널 때 그때의 고통을 상기하려고 했었다. 목이 말라들고 타들고 혀가 갈라지고 굳어지고 목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래밭이 출렁거리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먼 동이 터올 무렵 김범우는 거의 실신 상태에 다다라 있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는 동쪽을 찾아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눈이 내리고 있는 하늘에 동쪽은 없었다. 그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의 흐린 시야에 2개의 바위가 보이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는 바위에 등을 붙인 채 주저앉았다. 그리고 정신을 모아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얼어붙은 손은 주머니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푹 떨어졌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 주머니의 아가리를 찾았다. 겨우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손에 통조림이 잡히는 감각이 아득히 멀리 느껴졌다. 그걸 먹어야 산다. 그는 통조림을 움켜잡으며 정신을 모으려고 했다. 가까스로 통조림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바위에 부려졌다.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고 그는 까마득하게 의식을 놓치고 말았다. 김범우는 어머니가 애타게 소리치는 바람에 소스라쳐 눈을 떴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총을 겨누고 선 2명의 인민군이었다. 꼼짝 마라! 아니, 동무들 잘 만났어. 동무들을 찾아가던 길이어서. 김범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다. 전북도당에서 얼마 동안 썼던 동무라는 말이 그리도 거침없이 나오는 것에 그 자신도 놀라고 있었다. 2 손 번쩍 들고 일어나! 뒤에서 들려온 말이었다. 김범우는 명령대로 2 팔을 들고 일어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도 2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김범우의 몸을 빠르게 더듬어 내리면서 권총과 단검을 압수했다. 방금 뭐라 했소? 무장 해제를 시킨 인민군이 물었다. 인민군 부대를 찾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오. 김범우는 그들이 정찰조일 거라고 생각했다. 투항이란 말이오? 그렇소. 김범우는 문득 귀순으로 말을 고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항복이 아닌데 투항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군인이 아닌 입장에서 귀순이란 말도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좋소. 부대까지 팔 그대로 들고 가기요. 갑시다. 김범우는 고립감과 피곤에서 헤어나며 앞서는 2 인민군을 따라 걸음을 떼어놓았다. 한결 밝아진 하늘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눈발이 성글게 내리고 있었다.
12월 4일 국군이 평양을 철수했다는 소식이 벌교에도 전해졌다. 그 사실은 경찰이나 유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내 전술에 얽힌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불안을 느껴오던 그들에게 국군의 평양 철수는 새로 터지는 난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권 소장이시여, 나 윤삼거린디. 우리 국군이 괴뢰군한테 평양을 뺏겨버렸다는디 그것이 참말이요?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권 서장은 수화기를 귀에서 멀리하며 얼굴을 찡등거렸다. 아하, 대답을 헐라면 그리 어중간 찝찌그리하게 허들 말고 소주에 코 탁 쏘는 홍어의 묵디기 쌈박쌈박하게 엿불고 칼로 무시치대기 시안시안하게 엿부셔. 나라 운명이 달린 중대사를 놓고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선아품하는 것맨치로 뜨거워고 구요. 윤삼걸의 말은 아예 12조였고 점잖지 못한 상사의 호통이나 다름없었다. 나도 쌈박쌈박하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싶지만 더 이상 아는 게 없소. 내가 현장에 가보기를 했나요? 육군 사령관이기랍니까? 윤 회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천리 밖에 나앉은 경찰일 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무교양한 무례를 더 받아줄 수가 없어서 권 서장은 불쾌한 기분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니 서장님 말투가 어째 요상스럽게 꾀요. 나 말 듣고 시방 화나 불었어? 윤삼걸의 목소리에 약간 당황기가 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권 서장은 기분을 수습하며 대꾸했다. 서장님 말 듣고 본게 그 입장도 이해가 되기는 허요. 근데 보시오. 그 악독한 공산당 놈들을 싹 다 압록강이고 두만강에다가 처박아 괴기만 맹글어 불고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꽂고 우리 대한민국 만만세를 부를 날이 바로 코앞인 줄 알았더만 근데 요것이 뭐지다요. 애써 뺏은 평양을 더러 뺏겨 불다니 요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 윤삼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권 서장은 다시 수화기를 멀리 떼고 있었다. 그게 다 중공군 때문 아닙니까? 글씨 다 떼국놈들이 똥물에 튀길 놈들이여. 주가 뭔디 넘싸움에 댐비게 댐비냐 그것이오. 넘 제사에 배나라 감나라는 놈맨치로 죽은 놈들이 뭔디 시건방구지게 넘이 다 이겨놓은 쌈판을 뒤집고 드냐 그것이오. 예. 윤 회장님 심정 잘 압니다. 그 딴 전화가 와서. 다 아는 소리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권 서장은 전화 끊을 구실을 지어냈다. 아니 한 가지 꼭 알아볼 것이 있어. 질게 헐 이야가 아니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게 뭐 있냐. 요런 식으로 밀리면 또 서울도 뺏기는 건 아니겠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우리 군대도 있는데요. 권 서장은 완강하게 말했다. 윤삼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심정으로 그런 지경의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다. 이 서장님이 그리 생각하면 나도 한숨 놓겠어. 우리가 믿는 미군이 있은께로 그런 숭한 꼬라지야 또 볼랍디요. 전화 끊었어. 권 서장은 머리를 흔들며 수화기를 놓았다. 귓속이 어수선하고 머리가 묵지근했다. 귓속에는 윤삼걸이 쏟아놓은 말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었고 머리에는 자꾸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감이 차 있었다. 중공군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입산한 공산당 세력 때문에 경찰은 나날이 신경을 태우며 살아왔던 것이다. 입산 세력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고 그에 비하면 경찰력은 너무 미약했다.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도 군대의 힘으로 겨우 빨치산들을 토벌했던 것인데 그때에 비하면 10배가 훨씬 넘는 입산 세력을 경찰력으로 토벌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토벌을 나서기보다는 그들이 쳐내려오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군인들이 빨리 전쟁에 이기고 병력을 후방으로 빼서 빨치산들을 토벌하기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었고 나날이 전세가 불리해지더니 마침내 평양까지 내주게 되고 만 것이다. 그동안 경찰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느니 1차로 청년단원들을 전투경찰로 바꿔야 한다느니 정식으로 의경을 뽑아 훈련을 시켜야 한다느니 여러 가지 말이 오갔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입산자들은 여유만만하게 큰 산들을 장악하고 지부 편성을 해서 꽤나 큰 규모의 마을들을 5개씩 해방구라는 이름을 붙여 소나기에 넣고 있었다. 그런 현상은 각도마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공군의 개입은 북쪽의 전선에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쪽 전역의 입산 빨갱이들이 그들의 세력을 재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래서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빨갱이들의 북산을 막아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북쪽 상황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병력을 빼돌릴 수 없게 되어 남쪽의 빨치산 토벌은 그만큼 난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빨치산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어서 북쪽 상황의 분리에 따라 경찰력의 증강도 서두르게 되었다. 이군수를 찾아가야 하는 것도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권 서장은 그 고약한 임무를 떠맡고도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는데 오늘은 꼭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국군의 평양철수가 그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이다. 10월 중순께 광주와 순천 등지에는 군부대가 배치되었지만 빨치산 세력에 비하면 어림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산을 파고들지도 못한 채 외곽 부락들만 불질러대며 변죽을 울리고 있었다. 그런 군부대나마 빨리 주둔했으면 좋겠는데 차일피일 날짜만 뒤로 밀리고 있었다. 남원에 사단 하나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지방마다 병력 배치는 어려운 모양이었다. 권 서장은 이근수를 만나려고 경찰서를 나섰다. 이근술이 하필이면 벌교에 자리 잡은 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가 새로 시작했다는 일을 듣고는 그만 어처구니 없고도 기가 막혔다. 그가 생업으로 시작했다는 일이 장터거리에 가게 하나를 빌려 튀밥 튀기는 일이었다. 전직 경찰이, 그것도 지서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 많은 장사를 두고 하필이면 튀밥 튀기기를 하다니.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간 튀밥 튀기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을 알게 되자 그 기막힘은 더했다. 그 속사정은 간단해서 수중에 있는 돈이 그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정 때부터 경찰관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청빈이 놀라웠고, 생업 앞에서 체면을 가리지 않은 그 용기가 놀라웠고, 전직을 이용해 편한 돈벌이를 찾지 않는 그 정직이 놀라워 권 사장은 그저 머리가 숙여질 뿐이었다. 이근술이란 사람은 바로 자신 앞에 걸린 거울이었던 것이다. 그 임무를 떠맡고도 자꾸 날만 보내고 있었던 것도 그런 그에게 이야기를 꺼낼 자신감이 없었던 탓이었다. 실례합니다. 권 서장은 가게 문을 옆으로 밀며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튀밥 튀기는 집답게 연기 냄새와 불기와 고소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누구시오? 튀밥 튀길 넘사. 어여 들어오시오. 연기 자욱한 속에서 느릿하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는 배가 불룩한 튀밥 기계의 손잡이를 돌려대고 있었다. 권 서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안녕하십니까, 이 지서장님. 저는 읍내에 서 있는 권병재라고 합니다. 권 서장은 모자를 벗어들며 고개를 약간 숙여 보였다. 예, 권 서장님. 알고 있구만요. 근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단가? 이근술은 덤덤한 얼굴로 권 서장을 올려다보며 기계 손잡이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손잡이에 고무줄로 연결된 풀무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고 있는 불빛을 받은 이근술의 얼굴에는 여기저기 검댕이가 묻어 있었다. 불가에 앉아있던 튀밥을 튀기러 온 새 아이가 권 서장을 곁눈질하며 쭈뼛쭈뼛 옆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야들아, 암시랑 아니여. 요 아저씨가 죄진 것 없은께로 너희들 무서라 말고 맘통 놓고 불 쬐라. 아저씨가 싸게 튀겨줄 것인께로. 알겠지아잉? 이근술이 아이들 향해 이를 드러내며 사람 좋은 웃음을 해벌레 웃었다. 그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유, 그래 얘들아. 이 경찰 아저씨 겁내지 마라. 난 저 아저씨하고 친구라서 놀러 온 거란다. 권 서장의 말에 아이들은 금방 눈을 빛냈다. 그리고 이근술과 권 서장을 빠른 눈길로 번갈아 보았다. 튀밥튀기 아저씨가 경찰하고 친구라는 말이 아이들의 귀에 담겼던 것이다. 진작 한번 찾아온다는 게 일이 늦었습니다. 뭘요? 이근술은 나무 쪽을 불그릇에 집어넣었다. 한 가지 의논할 게 있어서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예, 아그들이 저리 기들린 게 일손을 놓기가 애롭고 앉을 자리도 마땅찮고 어쩌지라? 이근술이 검댕이가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코밑을 씩 문질렀다. 새 검댕이가 코밑에 칙 칠해졌다. 권 서장은 그의 그런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괜찮습니다. 저걸 갖다가 안 줘. 권 서장은 장작개비 서너 개를 가지고 왔다. 요거 까시제라. 이근술이 횃부대 종이를 털어 내밀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지서장님의 복직 문제를 상의드릴까 하는데요. 그거이 무슨 생뚱한 소리다요? 평소의 느릿한 말에 비해 이근술의 말은 놀랄 만큼 빨랐다. 예, 전에 한 처사가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다시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얼마나 속이 언짢으셨겠습니까만 지난 일이니 다 잊으시고 복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권 서장은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말했다. 글쎄요. 나오기가 애로웠지. 한번 나와뿐 그 줄로 몰랐고 또 들어가겠소. 이근술은 춤추는 불길에 눈길을 받고 있었다. 그래도 이런 고생을 해서 애쓰겠습니까? 사람은 다 할 몫이 따로 있는 법인데요. 아니요. 모르시는 말씀이요. 거기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야 요 몸고생이 훨씬 편하고 좋소. 거기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죄만 쌓는 것이지 어디 사람 사는 것이디요. 생각만 해도 징어요. 하고 나가 원체로 그 생활에는 안 맞는 쫌생이요. 동상들은 많고 죽도 사도 못해서 그 짓을 시작했던 것인데 해방되자 나가 진짜 생각하고 옷을 벗으려고 하다가 못 벗었고 그 예비 검성일로 넘들이 벗겨졌으니까 외려 고마워하고 있구만이라. 권 서장은 따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얼굴 둘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돌리도록 하시죠. 가만 좀 있으시오. 요거이시 시간이 다 자꾸만이라. 시간을 제대로 안 챙기면 저 맹콩이 배 맹기로 생긴 저것이 폭탄이 되었고요. 이근술은 손잡이 돌리기를 멈추고 익숙한 솜씨로 불그릇을 꺼냈다. 그리고 풀무와 연결된 손잡이의 고무줄을 벗겼다. 눈이 동글동글해진 새 아이들은 벌써 귀를 막으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엉거주춤 일어선 그는 길쭉한 그물 망태기를 끌어다가 튀김 기계에다가 댔다. 그리고 짤막한 쇠막대기 2개를 들고 그는 긴 허리를 구부렸다. 그의 일거일동을 바라보고 있는 권 서장의 가슴은 점점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과 함께 펑! 폭발음과 함께 새하얀 김이 터져올랐다. 우와! 새 아이들이 껑충거리며 손뼉을 쳤고 그는 느리게 허리를 펴 그물망태기를 흔들어댔다. 그 속에 아직 담겨있던 김이 풀풀 흩어지고 있었다. 어디 보자. 만나게 되게 제때냐 어쨌다냐. 그는 노랫자락 뽑듯이 하며 그물망태기로 손을 디밀어 튀밥을 한 조목 꺼내 입으로 몰아넣었다. 그걸 우물우물 씹더니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다. 에이, 아주 만나게 잘 튀겨져 버렸다. 싸게 이 부대짜리 갖다 대라.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한 아이가 쪼르륵 달려가 무명자루를 그물망태기 아가리에 들이댔다. 꽉 잘 잡으라이. 바닥에 쏟아벌고 울지 말고. 이근술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길쭉한 그물망태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물망태기가 점점 기울어짐에 따라 그 속에 담겼던 하얀 튀밥들이 아이가 받쳐잡은 자루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다. 자, 봐라. 이 튀밥 다 나갔다이. 그물망태기를 완전히 거꾸로 세워든 이근술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고 아이는 이근술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저씨, 인자 나 차례요. 한 아이가 이근술 앞으로 다가서며 자루와 돈을 내밀었다. 있냐? 알겠다. 니도 쌀이냐? 이근술이 자루와 돈을 받아들며 물었다. 아니오라. 옥수시요. 이 옥수시가 꼬시고 만나지. 이근술은 자루에 든 옥수수를 대박에 부었다. 그리고 그것을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입을 벌리고 있는 기계에 쏟아부었다. 다시 쇠막대기로 기계를 조이고 불그릇을 끌어다 기계에 불룩한 뱀이 대놓고 고무줄을 손잡이에 연결시키고 나서야 이근술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이근술은 권 서장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고 권 서장으로서는 그런 이근술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다. 못담시 이 먼지구데기 속에서. 이근술은 권 서장을 힐끗 보며 말하고는 불그릇에서 나무 토막을 꺼내 눈을 찡그려 붙이며 꽁초에 불을 당겼다. 아니, 괜찮습니다. 권 서장은 엉덩이를 들먹하고는 어떻게 다시 함께 일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지사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의 형편으로도 그렇고 꼭 좀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간곡하게 그러나 자신 없는 마음으로 말했다. 글쎄요, 그 두 가지 다가 다시 복직할 이유가 못 되는 상 싶은디라. 나 같은 쫌팽이가 나식으로 경쟁질에 묵으면 그 수입이나 이 수입이나 으쓱비슷하고 나라 행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같이 상고명령 척척 안 듣는 무능한 물건도 딜다가 어디다 써먹어지겠소. 이근술의 목소리는 느릿하고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권 서장은
금방 느끼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형편이 좋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 이 지사장님 같은 능력자가 앞으로 나서지 않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난 일 잊으시고 마음을 좀 돌리십시오. 글쎄요. 나야 무식한게 어찌야 나라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요. 허나 최소한도 경찰이 어찌야 하는지는 조금 아는 입장이요. 다 잊어버리고 잡은 일 말이 났으니까 한마디만 허겄는디 그 예비 검속이라는 것이 경찰들이 그리 할 짓입디요. 권 서장님은 허기 신말로 지난 일인 게 잊으라고 하시는디 우리 경찰들이 잊는다고 그 일이 잊어질 성 불루요. 그 피해자가 을매고 그 가족이 또 을맨디 그 일이 잊어지겠소. 나가 하는 말은 나라가 흐른 일은 애시당초 글러먹었고 글러먹은 일을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서는 경찰도 글러먹었다 그것이요. 위에서 시키는 일인 게 어쩔 수가 없다 하겠지요들. 그것이 어디 사람으로 홀소리요. 우대가리들이야 권력 잡겠다고 못된 일 역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면 그리 기가 차게 생 사람들 죽이지는 않았을까 아니겠소. 보도연맹 가입자들 중에 누가 진짜 백이 빨갱인지 아닌지는 현지 경찰이 진로 잘 아는 일 아니겠소. 빨갱이 아닌지 뻔하게 암시로도 우에서 죽이라고 함께 생 사람들 그리 무작스럽게 죽여라. 그러면 우에서 명령 내린다고 저거들 음니 아버지도 죽일 것이오? 일정 때 진 죄 닦음 안 온 것도 어디 흔디. 또 그런 죄까지 저지른 것이 경찰들이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소? 경찰 가족이 그 가족들 손에 죽고 시상이 새로 뒤집어진 게 그 사람들 태반이 입산 혀불었어. 인자 나보고 경찰복 다시 입고 그 사람들 때려잡으라는 갑는디 그 사람들이 참말로 공산당이라고 생각하시오. 나는 그리 생각을 않소. 못할 말로 나라가 공산당으로 몰아치고 있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이 어디 있어? 다 암시로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눈가림 흔이라고 나라하고 한꺼번에 그 사람들 공산당 맹글고 나서는 것이제라. 그런 앞뒤 없는 사람들하고 나가 뭘라고 또 경찰질을 해먹겠다고 나서겠어. 이런 입상주직이 나가 놀리는 것도 상대가 권 서장님께 그러는 것이요. 전 원장님이 살아난 것이 총을 헛방 맞아서 그렇다는 소문이 나 있는디 그것이 어디 될 소리가 안디라. 다 권 서장님이 살려낸 것이고 권 서장님이 그래라도 혀쓴게 나가 말문을 튼 것이요. 그리고 나 마음을 탁 털어놔야 어째 경찰복 다시 안 입으려는 것인지 권 서장님이 이해하실 것 아니겠소. 권 서장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를 찾아온 것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한 종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권 서장은 무릎을 손으로 받치며 몸을 일으켰다. 이 지사장님 잘 알았습니다. 일하시는데 괜히 방해를 했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죄송스럽구만이라 요것 땀새 멀리 못 모시겠구만요. 이건술은 휘밥기계 손잡이를 연신 돌려대며 엉덩이를 들었다가 놓았다. 그의 얼굴은 권 서장을 맞을 때처럼 그저 덤덤했다. 권 서장은 창피스러움과 어떤 패배감을 느끼며 찬바람 속을 걷고 있었다. 예비 검속은 이건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학살 행위였고 이건술의 옷을 벗긴 것은 경찰이 범한 또 하나의 어리석고 치졸스러운 범죄였다. 권 서장은 그제야 분명하게 이근술을 찾아갔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자신의 행위는 그 어리석고 치졸스러운 범죄 위에 또 하나를 겹치려는 범죄의 음모였던 것이다. 서장님 어디 댕겨오시오? 권 서장은 고개를 들었다. 염상구가 감나가 보이는 펄잠바를 입고 눈으로 웃고 있었다. 아니 염단장, 왜 요새 통 얼굴을 볼 수가 없소? 무슨 일 있어? 권 서장은 의심스럽게 염상구를 빤히 쳐다보았다. 금매요. 경찰이야 공산당 때려잡는 일 열성으로 하는 것이고 경찰도 아닌 나야 무슨 똑별난 일 이끄는 게라. 그냥 흘롱할롱 세월만 보내면서 살ጀ라. 어딘가 꼬인 어조로 말을 하며 염상구는 양쪽 어깨를 연방 들까불었다. 괜한 소리 말고 사회 좀 오도록 하시오. 그 소문들 알겠지만 전황이 별로 좋지 않소. 글쎄요. 전황이고 전세고 그것이야 다 경찰이나 군인이 책임 맡아야 할 일 아니겠소. 나야 알 바 아닌게 나 앞감당할 국민의 혀야시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겠소. 못 알아먹을 소리가 아닌디라. 염상구의 말투는 계속 어찌게 나가고 있었다. 서해 한번 오시오. 할 얘기가 있으니까. 권 서장은 일부러 냉정한 척 말하고는 염상구를 거들떠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짜석 참 엿장시 맘대로시. 나도 인자 나이살이나 먹었는디
언제까지 너그 발 밑에 깔려서 살 것 같냐. 나도 인자 그리는 못 살겠다. 염상군은 권 사장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내뱉고 있었다. 염상군은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요즘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4.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 북녘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남도 지방의 겨울도 깊어져 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고 감나무 끝가지에 서너 개씩 매달려 있던 까치밥인 감들도 어느새 꼭지만 달고 있었다. 입떨군 실가지들은 찬바람이 북쪽 산등성이를 넘어올 때마다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숨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을 갖가지로 울고는 했다. 물고인 논비마다 얼음이 잡혔고 개울물도 얼음 밑으로 흘러내리며 소리를 죽였다.